장터에서 약초를 팔던 그 노인은 늘 고개를 숙이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값을 흥정하던 상인은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마루 끝에 누워있던 호랑이가 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짐승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 서 있던 노인의 얼굴 또한 산골에서 보기 어려운 기품을 띠고 있었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묻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날 보인 모습은 언제의 얼굴이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운무골 깊숙한 곳, 구름마저 쉬어간다는 그 골짜기 끝자락에는 백발이 성성한 설아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산허리에 자리 잡은 초라한 초가집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로 가기를 꺼렸습니다. 설아 할머니의 집 마루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누워있곤 했기 때문입니다. 무결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할머니는 호랑이의 큰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고는 목적 깊은 곳에서 작은 가르랑거림을 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나무꾼들은 할머니가 짐승과 사람말로 대화하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한겨울에도 할머니의 마루에 쌓여있는 산딸기였습니다. 핏빛처럼 붉고 탐스러운 그 열매는 오직 호랑이가 물어다 주는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귀한 산딸기를 팔지도 먹지도 않고 매일 정성껏 씻어 뒷산 깊은 곳 바위 위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나무꾼 강서방은 어느 날 아침 일찍 산에 올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무언가 간절히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크게 한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서방은 몸을 숨긴 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다시 품속에 넣고는 호랑이의 앞발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친구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밤마다 마루 아래서 무언가를 닦으며 흐느끼더라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빨래터에 나온 순인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등불 켜진 게 새벽까지 보이던데요. 어떤 이는 할머니가 산신령에게 혼을 판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호랑이가 사실 죽은 남편의 환생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를 가까이서 본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촌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품이 있는 자태와 어디선가 본 듯한 기품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도 남달랐습니다. 등이 꼿꼿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서 마치 궁중에서 자란 사람 같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말씨 또한 정중하고 단아해서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이들은 그 인상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어디서 사셨나요? 장터에서 만난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이지요.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깃든 깊은 그리움과 아픔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장터에 내놓는 약초들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깊은 산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것들이었고 때로는 왕실에서나 쓰일 법한 진귀한 약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 약방에서까지 사람을 보내 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하시는지요?
정말 귀한 것들인데 산의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얻을 뿐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요.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하며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할머니의 손등에 농사일로 생긴 것과는 다른 오래된 흉터들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가늘고 정교한 상처들은 마치 누군가를 지키려다 입은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싼 약재를 내놓으면서도 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대신 쌀이나 된장 같은 생필품만 받곤 했습니다. 마치 돈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산 아래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운무골에 산신령의 처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노파와 그녀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호랑이의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명령만 내리면 산 전체의 약초가 저절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산딸기를 한 알만 먹어도 10년은 젊어진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자신이 100살이 넘었는데도 젊은 부인 같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를 직접 본 이들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비로운 힘보다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호랑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무결아.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호랑이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귀를 쫑긋 세우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시선을 따라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진 것 같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할머니의 혼잣말이 차가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 곁에 더욱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두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치는 모습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벗의 모습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달리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별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호랑이도 고개를 들어 같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고을 관아에서는 사또 최판근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운무골 노파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그 영약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겠다. 사또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불로장생의 영약이라니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중앙조정에 바쳐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머릿속으로 출세의 계단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정말 영약을 만든다면 왜 혼자만 쓰고 있을까? 분명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다. 사또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하들은 사또의 명령에 따라 운무골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또 최판근은 원래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고 백성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관군을 동원하면 되는 일 아닌가. 사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무골의 호랑이가 범상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호랑이가 평화롭게 지내던 운무골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품 안에 간직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비단 조각과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보따리를 여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속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은장도와 핏자국이 묻은 비단 적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달빛 아래 펼쳐보았습니다. 은장도에는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치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 결의에 찬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결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지. 그때를 기억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작게 울음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어깨에 큰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흘 뒤 새벽 운무골로 향하는 산길의 광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 최판근은 직접 나서지 않고 우선 부하들만 보내어 할머니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장선 이방 김진사는 손에 관아의 공문을 들고 있었지만 실상은 산딸기를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설아 할머니 계십니까? 김진사가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고 대신 어딘가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광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집 뒤편 숲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군들은 호랑이의 크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들어본 사냥의 위용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광군들을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시는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았고 광군들은 그 모습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고을 사또님께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산딸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하십니다.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딸기요? 그게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되나요? 할머니는 마치 모르는 일이라는 듯 담담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광군들 중 하나가 마루 위에 쌓인 붉은 산딸기를 보고 침을 삼켰습니다. 사또님께서는 그 산딸기가 특별한 영약이라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조정에 바칠 수 있도록. 김진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군들은 무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누구도 감히 칼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산의 것은 산의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찌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 주겠습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며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또님께 인사라도 올리시는 게 어떠실지요? 고을의 어른이시니 제가 누구에게 인사를 올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의 반문에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와 태도에서 풍기는 기품이 평범한 촌부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숲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향해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또 오나 보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숲 사이로 사또 최판근이 더 많은 광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멀리서 호랑이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 고을의 사또 최판근이다. 할머니께 여쭐 말이 있어 직접 왔소. 사또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위엄을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앞에서 그 위엄은 별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또님께서 몸소 이런 깊은 산까지 오시다니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지요? 할머니는 예를 갖추어 인사했지만 그 태도는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할머니의 자세와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들으니 할머니께서 신비한 산딸기를 가지고 계신다던데 그것이 사실이요? 산에서 나는 평범한 열매일 뿐입니다. 할머니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마루 위의 산딸기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았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싱싱하고 붉은 그 열매들은 분명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몇 개를 나누어 주시겠소? 조정에 바치고 싶어서 그러오. 사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몸을 일으키며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에는 각각 쓰임이 있어서요. 할머니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또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의 사또가 부탁하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시오? 매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호랑이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상처들과 고든 자세, 그리고 품이 있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산골 할머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또는 할머니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사또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어디 출신이시오? 사또가 갑자기 질문을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제 고향이고요. 먼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요? 사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한 광군이 마루 밑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실로 수놓은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받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에서 쓰는 비단이 아닙니까? 사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천 조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랑이는 더욱 불안해하며 할머니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어디선가 주운 것일 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분명 뭔가 숨기고 계시는군요. 왕실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또님, 더 이상 추궁하지 마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호랑이도 으르렁거리며 사또를 위협했습니다. 사또는 오늘은 물러서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분명 큰 비밀이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출세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사또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광군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광군들이 사라진 후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 옆에 다가가 큰 머리를 할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무결아,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우리가 여기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작은 울음소리로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품속의 보따리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장도와 피 묻은 비단 적삼,
그리고 왕실의 밀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사또의 탐욕은 예상보다 더 집요했고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단순한 신비로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옥무골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중앙조정에서 내려온 요찰사가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은 각 지방의 치안과 민정을 점검하는 임무를 띠고 왔지만 사또로부터 옥무골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흥미를 보였습니다. 왕실의 비단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무관은 사또가 가져온 1000조각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솜씨와 재질은 분명 궁중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수노인 문양은 20년 전 영모로 몰려 사라진 진성군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즉시 그 노파의 집을 수색해야겠소. 정무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진성군과 관련된 증거가 나온다면 이는 왕실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단서가 중앙조정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소. 늦어질수록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까요. 정무관은 더 많은 관군을 데리고 옥무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습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뒷산에 산딸기를 바치러 갔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멀리 사냥을 나간 사이였습니다. 정무관과 사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보십시오.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정무관의 명령에 따라 관군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산골집이라 살림살이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은 모두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헤어졌지만 그 솜씨와 재질은 궁중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정무관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여기를 보십시오. 한 관군이 방 한 구석에 낡은 장롱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이중으로 된 바닥 판자 밑에서 무언가 숨겨진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무관이 직접 나서서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선명한 핏자국이 남은 비단 적삼이었습니다. 그 옷감의 고급스러움과 정교한 바느질은 왕실 대군의 것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대군의 옷입니다. 정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은장도가 붉은 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장도의 손잡이에는 진성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무관은 그것을 보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성군의 것이라면 20년 전 진성군은 영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어린 대군과 함께 궁궐에서 사라졌고 그 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대군이 살아있다면 현재 왕위의 정통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무관은 더 깊이 뒤져 마지막 비밀까지 찾아냈습니다. 은장도 속 깊은 곳에는 작은 밀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밀서에는 진성군의 무죄와 진짜 영모 세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께서 직접 쓰신 밀서입니다. 정무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밀서가 진짜라면 20년 전의 사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진성군은 역적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역적들로부터 왕실을 지키려다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또님, 이 노파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무관이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사또도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산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무관과 사또는 서둘러 증거품들을 정리했지만 이미 방 안은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엉망이 된 방 안과 자신의 비밀을 손에 든 관아 사람들을 보고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은장도를 든 정무관의 모습을 보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평범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위엄과 권위가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정무관은 할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궁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제조상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기품과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설화상궁입니까? 정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정무관을 노려보았습니다. 20년 전 진성군 대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궁궐을 빠져나간 그 상궁 말입니다. 정무관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정무관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당장 할머니를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지붕 위로 뛰어오른 호랑이는 집안의 상황을 내려다보며 분노의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관군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호랑이의 분노는 마치 20년 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결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증오 어린 눈빛을 관군들에게 보낸 채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정무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분명 설화상궁이고 호랑이는 당시 대군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위무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설화상궁님, 진성군 대군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무관의 질문에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관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 보따리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모든 비밀의 마지막 열쇠일 것이라는 궁금증만 남긴 채 말입니다. 호랑이는 할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운무골 전체를 뒤흔들며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듯 메아리쳤습니다. 한밤중 차가운 옥사에 갇힌 설아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모습에서도 여전히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옥사지기는 이런 기품 있는 죄수를 본 적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이 횃불을 들고 옥사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사또 최판근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정무관은 설화 앞에 앉으며 은장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설화상궁님, 이제 그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설화는 은장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상국님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진성군 대군의 핏자국이 묻은 옷과 함께 말입니다. 정무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때의 일이 꿈만 같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창살 너머 달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궁궐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성군이 역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퍼지며 궁궐 전체가 뒤숭숭해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성군은 어린 대군을 무척 아꼈고 나라의 안위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모를 꾸밀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역적들이 진성군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국님, 위험합니다. 빨리 대군마마를 모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호위무사 무결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무결은 진성군을 섬기는 충직한 무사로 설아와는 오랜 동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역적들이 대군마마까지 해하려 합니다. 진성군님의 핏줄을 모두 없애야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무결의 말에 설아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린 대군은 아직 5살에 불과했습니다. 어서 대군마마를 모시고 나가십시오. 제가 길을 터드리겠습니다. 무결이 검을 뽑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설아는 잠들어 있던 어린 대군을 품에 안고 무결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궐 곳곳에는 역적들의 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복병이 있어요. 무결이 설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상국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군마마만은 꼭 살려내세요. 무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결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궁궐 담을 넘어서자 역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결은 설아와 대군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빨리 가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무결이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대군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달려가던 중 뒤에서 무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까지 도망친 설아는 어린 대군과 함께 절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는 역적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군마마 죄송합니다. 설아는 어린 대군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설아와 대군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설아는 그 호랑이에게서 무결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결인가요? 정말 무결이군요. 설아가 호랑이에게 손을 내밀자 호랑이는 순한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설아는 호랑이와 함께 깊은 산속에서 어린 대군을 키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후 대군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아는 대군을 산 깊은 곳에 묻고 그 무덤가에서 자라나는 산딸기를 매일 따서 무덤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이었습니다. 옥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설아는 정무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군마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설아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무관은 설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진성군의 무죄는 이미 확인되었지만 대군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왕위 계승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국님은 왜 지금까지 그곳에서 대군마마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결과 함께 설아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옥사 밖에서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관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무관은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을 보니 거짓말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상국님, 대군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곳은 무결만이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찾아갈 수 없어요. 설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비밀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옥사에 갇힌 설아는 품속의 마지막 보따리를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대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국마마 고맙습니다. 설아는 그 글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장날 무렵 사또 최판근은 요찰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설아를 공개적으로 문초하는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을의 유지들과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공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번 일로 중앙조정에서 큰 인정을 받아 더 큰 고을로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또가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마당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수만 송이의 산딸기 꽃을 뿌려놓았던 것입니다. 붉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연회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피눈물이 떨어진 듯한 장관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사또는 기괴한 현상에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 꽃들은 누가 뿌려놓은 것입니까? 사또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아무도 관아에 드나든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군들이 설아를 끌어내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설아는 죄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고결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운무골의 노파입니다. 왕실의 비밀을 숨기고 있던 역적의 무리죠. 사또가 큰 소리로 설아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사또를 꾸짖었습니다. 사또님,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것이 관리의 도리입니까?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넘쳤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던 터라 설아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또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사또님,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20년 전 사라진 진성군의 무리입니다. 대역죄인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설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년간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지켜왔습니다. 설아의 고백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온 것은 영약이 아닙니다. 나라의 올바른 도리였습니다. 설아가 품에서 조심스레 접어둔 작은 글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대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습니다. 진성군님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역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다 누명을 쓰신 분이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대군마마를 지키기 위해 충신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결국 대군마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년간 지켜온 것은 그분의 무덤뿐입니다. 설아의 고백에 관객들 사이에서는 동정과 존경의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사또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연회장 담벼락 위로 거대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아 앞에 고개를 숙여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무결이구나. 설아가 호랑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도 설아를 바라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짐승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의리와 충성이 담긴 인연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이런 분위기에 당황하며 관군들에게 호랑이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또의 명령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이 나서서 왕실의 문장을 내보이며 문초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일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잠시 평온이 찾아온 가운데 설아는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견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임이 끝났나 보구나, 무결아. 설아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호랑이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광경에 감동받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자신의 출세 기회는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리한 수사와 연회로 인해 오히려 문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여자 때문이다. 사또가 갑자기 소리치며 설아를 향해 단검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즉시 반응하여 사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사또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요찰사가 소리쳤지만 사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설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또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설아의 말에 사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위압 앞에서는 감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멀리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에서 새로운 관리들이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무리한 행동이 상부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설아를 지키듯 그녀 곁에 앉았고 설아는 호랑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사또 최판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에서의 굴욕과 상부에서 내려올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또는 설아를 인질로 삼아 관할을 탈출한 후 어딘가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때문이다.
사또가 설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거대한 호랑이가 막아섰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군들은 사또의 명령을 받았지만 호랑이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핏줄을 숨기고 있는 역적의 무리. 사또가 설아를 향해 고함쳤지만 설아는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또님,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설아의 조용한 충고에 사또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관아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또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사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권력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을의 사또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사또의 외침과 함께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관아 전체의 횃불들이 일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광군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며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몇 명의 신복들만 남긴 채 거의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요찰사 정무관이 손에 든 것은 사또의 비리가 적힌 장부들이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사또의 은밀한 서류들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사또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무관이 장부를 펼쳐 보이자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로부터 부정하게 걷어들인 세금과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아 상국님을 괴롭힌 것도 결국은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었군요. 정무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또에게 마지막 충고를 건넸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코 산의 주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 돌아서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설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분노한 호랑이가 사또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급히 호랑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결아,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원한은 안 돼요. 설아의 간절한 만류에 호랑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설아의 말에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괴물을 어떻게 말로 조종하는 거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의리를 아는 충직한 친구일 뿐이에요. 설아가 호랑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관아 뒤편 절벽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사또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관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살며 평화롭게 지내려 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나 봅니다. 설아가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설아 곁에 다가와서 큰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아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그녀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설아 상궁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자리는 이제 그곳이 아니에요. 설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무골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대군마마의 무덤을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요. 설아가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설아를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동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중앙에서 파견된 새로운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또의 비리와 설아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무관은 모든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설아의 무죄와 사또의 잘못에 대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관리들은 설아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상궁님께서 겪으신 고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설아는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설아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셨던 일인걸요. 설아는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관아의 혼란이 정리된 후 설아는 다시 호랑이와 함께 운무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운무골로 가는 길에 호랑이는 설아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함께 견뎌온 동료로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무결아,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설아의 물음에 호랑이는 편안한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두 친구의 뒷모습은 석양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랜 시련을 견뎌낸 후에 찾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또가 사라진 관아는 요찰사 정무관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들은 사또의 비리를 정리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설아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명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충절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정무관은 설아에게 궁으로 돌아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상궁님께서는 2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서 마땅한 예우를 받으십시오. 하지만 설아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미 저는 산의 사람입니다. 대군마마의 무덤 곁이 제가 있을 자리예요. 설아의 단호한 의지에 정무관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설아가 갇혀있던 옥사 주변에는 하룻밤 사이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석벽을 따라 산딸기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나 붉은 꽃을 피운 것입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싱싱하게 자란 넝쿨은 마치 설아의 무죄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모두 경이로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린 기적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산신령의 도움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이런 추위에 꽃이 피다니. 한 광군이 넝쿨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결과 어린 대군의 영혼이 자신을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설아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무서워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터 상인들이 앞장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던 일이니까요. 설아는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너그러움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약방 주인도 찾아와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상국님의 약초가 정말 귀한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 약초들은 모두 무결히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설아의 말에 사람들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으로 어지러워졌던 옥무골도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산 곳곳에서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시냇물도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영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나무꾼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악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요찰사 정무관은 설아가 지켰던 은장도와 비단 적삼을 정중히 받들어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진성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국님께서 지켜주신 진실이 반드시 빛을 보게 하겠습니다. 정무관의 약속에 설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설아는 다시 호랑이와 함께 운무골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 마루에는 예전처럼 붉은 산딸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산딸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결아, 이제 정말로 우리의 소임이 다했구나. 호랑이는 설아의 손길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간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설아와 호랑이를 기리는 작은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켜주신 의리와 충절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에는 노파가 사실은 산신의 딸이었다거나 왕실의 수호신이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는 평범한 할머니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는 설아를 찾아와 고을의 어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설아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이 산입니다. 대군마마 곁이 가장 편하네요. 설아의 말에 군수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운무골에는 더욱 많은 산딸기가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리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설아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고 때로는 마루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잤습니다. 설아는 다시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뒷산에 산딸기를 바치고 낮에는 호랑이와 함께 산을 거닐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때때로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아이들에게 의리와 충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호랑이는 정말 사람이었나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의리를 지키는 마음이야. 설아의 지혜로운 답변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도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운무골의 평화로운 풍경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한겨울에도 산딸기가 붉게 익어가는 운목골에는 여전히 설아와 호랑이의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때로는 숨이 가빠 잠시 쉬어가야 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설아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설아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하는 설아를 위해 호랑이가 직접 산딸기를 따와 무덤가에 바쳤습니다. 무결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설아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설아의 손길에 눈을 감으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설아를 산딸기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마을 아이들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 둘러앉아 설아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가장 어린 아이가 졸라댔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삶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의 소중함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호랑이 아저씨는 정말 사람이었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단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설아의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설아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대군의 무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대신 해주려 해도 설아는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무결아. 설아의 의지에 호랑이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호랑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는 모습이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무결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어. 설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구나. 호랑이는 설아 곁에 더욱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느 고요한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달이 떠 있었고 은빛 달빛이 온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호랑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결아, 대군마마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설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호랑이는 설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자주며 위로했습니다. 고마웠어, 무결아.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설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랑이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도와 만족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운무골 전체를 감싸는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단 자락이 내려오는 듯한 기이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설아를 맞이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설아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포효 대신 신비로운 빛을 내며 산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할머니를 등에 태우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정말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마을 이장이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설화의 오두막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탐스러운 산딸기 넝쿨만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설화와 호랑이의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요찰사 정무관도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설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글귀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정무관은 그 글귀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설화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화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자리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 산딸기가 익을 때면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운묵골의 산딸기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붉게 익어가는 그 열매들은 설화와 호랑이의 우정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설화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리와 충절, 그리고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운묵골에 산딸기 할머니와 호랑이가 살았단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때때로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거대한 호랑이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결의 영혼이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운묵골에는 산딸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마치 설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의리를 잊지 말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설화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변하지 않는 의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야담으로 남았습니다. 운묵골의 산딸기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을 찾는 이들은 산딸기를 보며 설화와 무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것이 운묵골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산딸기 할머니와 호랑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긴 세월 속에서도 의리와 약속을 지켜낸 설화의 산 곁에는 언제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 견뎌낸 존재였지요. 이 이야기는 호랑이처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아 따뜻한 위로와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